일부에서 야당 목소리 들어봤죠.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김병기 의원 제명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서 또 이렇게 뵙네요. 축하드립니다. 첫 아유, 번째로 인터뷰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제 그러네요. 네. 뉴스쇼로 온 뒤에는 처음으로 전현희 의원을 네네. 뵙고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또 이렇게 여기에서 전현희 의원님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검의 내란 재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전현희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고요. 이 윤석열의 사형 구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내란 수괴 혐의는 사형 그리고 무기형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검이 무기형을 구형을 만약에 하려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음, 무기로 좀 감형된 구형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동안 윤석열이 보인 것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부하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반면 내란 수괴 혐의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범죄인데 음, 여기에 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윤석열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최저형을 구형하면 이게 무기징역인데 네. 최저형을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전혀 뭐 양형에서 감안할 만한 이런 요소가 사실상 없었죠. 예, 그래서 사형 구형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에서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웃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동안도 뭐 이 법정을 무시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 법정에서 뭐 또 웃거나 뭐 이런 뭔가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만한 예,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어요. 음, 근데 어제는 적어도 마지막 그 결심 공판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그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하고요. 아마 그런 것이 여러 가지 감안이 돼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의도의 또 다른 파트너죠. 야당 얘기, 남의 집 얘기인데 전현희 의원 입장에서는 남의 집 얘기도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가지고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칙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아마 그 결정을 한 것이 여론 조작 뭐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위법성을 인정을 한 것이다 음. 이렇게 보는데요. 뭐 남의 당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그런 행위는 예. 만약 사실이라면 음. 이제 내부에서 사실이라고 밝혀졌다는 전제하에서 윤리위의 예 판단입니다. 그러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음. 법적인 문제에도 음. 해당될 수 있는 좀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배후에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그 장동혁 대표의 견제라든지 사적인 그런 감정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의심도 드는 예. 것은 음. 사실입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받는 혐의만으로 볼 때는 충분히 그 정도의 징계도 가능한 사안이 아니었나 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윤리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민주당도 윤리심판원이 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 제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의 문제라 이게 국민들에게 먼저 이런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예. 김병기 대표의 전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받는 혐의가 매우 중차대합니다. 음. 물론 이제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사자는 다툴 여지가 있고 제명이라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좀 비판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당이 혼란에 직면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동안 당에서는 자진 탈당이라든지 스스로 이 결자해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예.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그런 이제 어떤 결단을 한다면 밖에 나가서 억울함을 해소하고 그리고 만약에 모든 것이 인제 무혐의라든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지면 다시 당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선당후사의 결단을 해 주기를 그동안 바래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게 또 우리 김병기 전 대표님께 더 바람직한 그런 선택일 수도 있는 음. 거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김병기 의원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동안 당에서 해왔던 그런 많은 역할 그리고 공적 뭐 이런 것을 높이 사고 또 그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의 또 지도급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매우 예. 훌륭히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제명 처분은 본인이 스스로 선당후사 결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육지책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김병기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질 일이 없다. 의혹을 다 의혹이고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한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현 윤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윤리심판원의 뭐 결정 과정이나 내용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아마 그런 이제 법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음.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중징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제명을 당할지언정 스스로 친정을 고향을 또 이 전부를 떠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재심 신청도 하고 그러면 사실은 또 절차가 재심을 받고 다시 여기에 대한 의결을 하고 또 최종 결정은 의총까지 가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열흘 이상이 걸릴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통상 재심 절차는 최장 6 개월까지 걸리는 이제 예. 사안이고요. 그렇지만 이 사안은 매우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나 당에서 아주 신속하게 결정할 그런 방침인 걸로 알고 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 재심 문제도 어쨌든 매우 우리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사안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당의 결정에 좀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또 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김병기 의원에게 그런 당내 분위기를 전달했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거기에 대한 후일담 같은 게 없습니까? 그런데 김병기 의원은 이렇게 반응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개인적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긴 좀 예. 어렵고요. 어쨌든 여러모로 당에서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음. 사실이고요. 그동안 이제 당에 굉장히 많이 지도부로서 헌신해 왔고 여러 가지 또 우리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들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원칙은 원칙이고 원칙은 예 원칙이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또 결정할 수밖에 없는 당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재심은 7일 내에 신청하고 신청이 되면 윤리심판원이 60일 내에 결정하도록 지금 네. 돼 있는 상황입니다. 60 일입니다. 예. 네.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당내 또 현안입니다.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그다음에 법사위 의원관의 고성의 설전이 오가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검찰 개혁 법안, 공소청, 중수청을 어떻게 갈 건지 이걸 가지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입법 예고한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기득권과 부패 카르텔이 강화될 거다. 또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취지가 제대로 담기지 못한 절충안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수청에서 수사사법관으로 해서 변호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이제 수사사법관이 되는데 사실상 검사랑 다른 게 뭐냐 이름만 바뀐 것뿐이다 이런 지적들 뭐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지만 일단 얘기를 하자면 그런 쟁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현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고요. 음. 법무부 내에는 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만 제기하는 이제 검찰을 두는 게 그게 공소청이고요. 예. 그래서 중수청은 이제 행안부 산하에서 사실상 이제 수사를 전담하게 하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번에 아마 정부안이 나온 것은 중수청 내에 변호사 자격을 둔 그 수사를 전담하는 그런 사법관을 둔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사관은 그 사법관의 지휘를 받는 수사관으로 이원화해서 중수청을 구성하는 그런 안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또 파악을 하기는 이것은 사실상 기존에 검찰청에 수사를 하던 그 검사들을 그대로 중수청에 옮겨와서 사실상 예. 검찰 시즌 2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음. 이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뭐 확대된 중수부 아니냐, 중수청이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중대 수사를 이제 담당하는 사실상의 그 법무부에서 행안부만 자리를 옮겼을 뿐 기존에 검사들이 하는 그 역할을 중수청에서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그 의구심이 있는 거고요. 사실상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기존의 수사권과 이 공소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종의 편법적인 구성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근데 이제 것이고요. 가장 핵심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하면 수사가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중수청,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으로 나가고 기소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공소청으로 남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으로 분리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형식적인 모습은 이제 수사와 예. 기소의 분리라는 틀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은 기존에 검찰청에서 하던 그 역할을 그대로 중수청에서 되풀이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장소만 바꿔서 수사와 기소를 한 이제 부처 내에서 하는 이런 예. 이제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좀 매우 기형적인 형태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한다 이렇게 반한다. 보는 근데 것이죠. 수사 기소의 분리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실은 검사들은 또는 검사 출신들은 수사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좀 더 강한 건 아닌가. 몇 가지 쟁점이 있지만 수사 기소의 분리라고 하면 이거는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일단 물리적인 분리는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견제로 보는 쟁점이 있고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 또 자의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형사사법 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의 관련된 수사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정성호 장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으로 법사위에서 했던 얘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일단 수사 역량의 보존이라는 측면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수사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강한 건 아닌가. 예. 그 말씀은 뭐 옳은 부분이다 생각을 예. 하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약간 기형적인 이원화된 구조를 만든 것은 그 이제 그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추정키로는 지금 현재 검찰청에 있는 우수 수사 인력인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우려가 약간은 좀 배경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와서 검사들만의 이런 약간 그런 검사들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중수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자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만약에 그런 의도라 하더라도 이 형식은 좀 불합리하다. 음.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중수청이라는 곳에서 이 검사들이 와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예. 수사는 할 수 있되 중수청에 인제 새로운 음. 구성원으로서 수사를 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인제 중수청의 뭐 경찰이라든지 수사관이라든지 함께 새로운 기관을 구성을 해서 수사를 담당하라. 이것이 원래 인제 본래 취지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검사들만 따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검사들만 수사를 지휘를 하게 하는 이런 구도는 기존의 검찰청의 구도랑 거의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기존의 문제점을 바꾸려면 네. 수사를 하더라도 모양을 많이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형식을 좀 더 인제 수사관과 음. 경찰들과 함께 해서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형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생 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민생 수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상 뭐 옳지 않은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 중수청에서의 민생에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국수본회에서 또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민생 수사나 뭐 이런 범죄 피의자들이 뭐 오히려 인제 피해를 보거나 범죄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거다. 이런 주장은 이 구조에 대한 음. 그런 해석으로는 맞지 않는 그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또 수사의 기소를 얘기한 건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공소 검사들에게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요번 입법 예고안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절대 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견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또 얘기한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 문제는 그 일각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한 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런 측면도 뭐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검찰 개혁,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이런 제도 개혁이 인제 이루어진 배경 음.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그동안의 검찰에 의한 검찰권의 남용 또 뭐 수사와 기소권의 남용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 반성하는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검찰청 개혁을 만든 배경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그동안의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그 나쁜 폐단을 만들어 온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결단이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단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 예. 때문에 그러한 국민들의 명령은 '검사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국민의 명령에 충실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정권에 너무 뭐랄까요? 명령만 따르는 듯한 모습을 취했다라는 비판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뺏게 되고 뺏었다기보다 이제 수사권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경찰에게 그러면 가는데 이번에 강선 의원이랄지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헌금 관련 수사에서 경찰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검찰이 지금 이제 제대로 그동안 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음. 이런 사법 정의를 세우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경찰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반대급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경찰도 여전히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거나 그리고 수사가 부실하거나 또 이 사실상 범죄 피해자들에 음. 대한 제대로 그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런 부패에 관련된 이런 범죄에 있어서도
경찰이 단호하게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유능한 실력을 보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생각하고요. 이 예. 부분은 경찰 역시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음.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이 이번에 국민들의 화두고 명령이었지만 경찰이 지금 자신들의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똑같은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수도 있다. 아. 이런 점을 경찰이 정말로 유념해야 된다. 그렇게 경찰의 봅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뭔가 잘못된 수사가 있을 때 과거에는 검찰이 이제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견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다라는 점. 아마 정성호 장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이제 현안을 자꾸 많이 여쭤봤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개인적인 건 아니죠.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시장 출마하십니까? 네, 지금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예, 출마 선언은 지금 가장 적절하고 제가 준비된 음. 그런 시기에 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게 되면 내가 서울시를 어떻게 바꾸겠다. 지금 서울시는 뭐가 문제다. 일단 이 두 개는 기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서울 시민들을 외면하고 자신의 전시 행정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행보에만 염두에 두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생각을 음.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민에게 시의 행정을 돌려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서울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듣고 거기에 대한 해법, 솔루션을 제시하는 그런 서울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직접적인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는 직접 민주주의, 그것을 AI로 구현하는 그런 행정을 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소통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겠다. 일단 당장 현안은 어제 오늘 서울 시내버스 파업입니다. 서울시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소통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서울시에서 제가 20대 국회의원 시절에 당시에 예. 택시 업계가 10만여 명의 택시 기사들이 음. 서울시의 중요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의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된 음.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택시 기사들이 정부의 택시 카풀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분신을 잇따라 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가 초래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제가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음. 택시 업계와 당정청과 200여 차례 소통을 하고 또 협상을 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서 예. 당사자들이 서로 이제 합의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번에 서울시의 버스 파업은 사실상 서울시가 책임입니다. 그 버스 기사 예. 요금이라든지 시민들의 요금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제도가 서울시가 준공영제로서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장이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소통을 그런데 통해서. 예, 지금은 시간이 다 돼서 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네. 예. 지금은 근데 마치 방관자적인 음.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오늘 이제 다 돼서. 예. 네, 버스 농성 예. 현장에 가서 음. 버스 기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해법을 오늘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법을 직접 소통으로 찾겠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전현희 의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